수출입과 협정세율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일반적인 수출입 절차 다른 데서도 많이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수출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이 원재료를 국내 혹은 국외에서 조달해 가지고 그죠? 완제품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이 세관에 그 수출 신고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리되었다는 수리를 받고 난 뒤에 그 선적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은 수출할 때 관세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출 통과는 절차는 거쳐야 되지만은 이 운송 수단을 확보해서 우리가 적기라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죠. 적절한 기한 내에 운송을 하는 이 물류 중심적인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 기업들은 이 원재료를 수입해 가지고 이 완제품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품했던 이 관세를 이걸 재료로 해가지고 생산 수출하게 되면은 이 다시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입을 보게 되면은 수입은 원재료라든지 요즘 이야기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완제품도 이렇게 국내의 그 항만이라든지 우리 국내 항만이라 하게 되면은 부산항이라든지 전라남도에 있는 광양항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인천항이라든지 경상남도에 있는 울산항이라든지 그죠? 무역항이라고 하겠죠. 그 무역항이라든지 공항에 도착하게 되게 되면은 세관에 국내로 이렇게 그 반입이란 말을 씁니다. 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명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가격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 세관에서는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율만큼 이 관세를 부과하겠죠. 우리 경우에 관세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까지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납부되게 되면은 수입 화물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입 상품이 식품일 경우에는 식약처의 그 수입 검사를 획득한 후 수입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하고는 달리 수입의 경우에는 앞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관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HS 코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FTA 활용 수출입 절차에서 가지고 이 HS 코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HS 코드는 이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인데 그냥 Harmonized System이라고 이렇게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품목 분류표인데요. 이게 국제적으로 이 통일된 상품 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HL 분류표가
대중소, 대중소, 세세하다 할 때 있죠. 그런 단어인데 이 부라든지 류라든지 호라든지 소호로 나누어지가 있고 그 류는 두 단위, 호는 네 단위, 소호는 여섯 번째 단위의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가지고 H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6자리까지는 이 국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고 7자리부터는 자기 나라 각국에서 이 세분화해 가지고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또 조금 설명을 하면은 이 원산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물품이 성장, 꼭 우리가 보게 되면 수산물 경우에는 뭐 성장을 하겠죠. 농산물의 경우에 성장을 하겠죠. 그 생산, 그 다음에 제조, 뭐 가공된 지역이나 이 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뭐 여기서는 완전 생산 기준, 한 국가 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는 것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가지고 뭐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에 이 해당 물품의 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그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생산, 제조, 가공 이 뭔 차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서 채택되고 있는 것이 뭐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으로 이렇게 또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적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얕은 원산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뭐 한 3시간 이상의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를 못하겠으면은 좀 다른 자료를 좀 찾아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래 유형별 FTA 활용 절차라 되어 있는데 뭐 수출업체의 FTA 활용, 완제품을 제조해 수출할 경우에 보게 되면은 FTA 협정, FTA 활용하려면 이 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그 상대 국가가 이 FTA 협정이 발효된 나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그 HS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 앞에서 HS 코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HS 코드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이 FTA 관세양이라고 하는 그런 혜택이 있는지, 그래 과연 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FTA를 해가지고 실행 관세하고 뭐 FTA 양의 관세요. 그 차이가 없으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도 세 번째 단계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 실익이 있다 하게 되게 되면은 여하튼 원산지 결정의 기준이 이 FTA의 협정에서는 어떻게 기준이 적용되어 있나, 아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여러 기준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죠? 어떤 해당 상품 HS 코드에 해당되는 이 상품의 원산지 기준을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연 이것이 원산지 기준에 맞는지,
맞다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이 원산지 증명 서류를 작성을 발급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지금 완제품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업체하고 그냥 상사, 예? 이 제조업체 시설 없는 그런 무역업체의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하는 것이 여기 네 번째 단계의 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관련 서류라고 하는 것은 원산지 증명 서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조업체의 FTA 활용으로 여기 나오는데 완제품, 그 다음에 반제품 이래 나오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그걸 애울 정도는 아니지만은 보게 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이 FTA 협정국이냐, HS 코드,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 그 다음에 원산지 교부, 이 과정은 거의 다 공통된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어떠한 순서대로 교체해야 되는 것까지 학생 학부 수준 내지 뭐 일반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굳이 뭐 이 절차의 순서까지 뭐 애워둘 그런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좀 뛰어넘고 FTA 관세 실익 분석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FTA 협정에 따른 이 협정세율, 그죠? 어떤 상품에 대해 가지고 그러고 이 뭐 상대 수입국에서 적용받는 실행세율 간에 차이가 없으면은 뭐 FTA 원산지 증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관세상의 그 혜택을 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FTA가 발효된 이 국가와의 뭐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FTA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FTA 원산지 증명서 증명받는 것이 그렇게 뭐 쉽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뭐 구비해야 될 서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 추후 이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검증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실익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실익이 있는 경우 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FTA 협정 상대국의 뭐 세율을 여기에 뭐 보다시피 뭐 조회를 해가지고 이러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했는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것은 아니고 뭐 이러한 FTA 관세 실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어떤 내용이냐 하는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FTA 그 협정 세율 적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하나의 그 수입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적용될 수 있는 이 관세율의 종류는 많습니다. 뭐 예컨대 뭐 기본 세율이라든지 FTA 협정 관세, 뭐 양도세율이라는 것이죠.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적정한 세율을 선택해 가지고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FTA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그 물품 중에 원산지 제품에 대해서는 FTA 그 협정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할 때 협정 관세를 적용해달라 하는 그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이렇게 적용하는 그 방법은 상이합니다. 이 FTA 협정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해당 수입 물품이 FTA 그 협정에 의거해 가지고 이 수입 원산지 판정이 되었고 그 입증 서류를 갖추어서 그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FTA 협정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HS 번호를 이야기했는데 뭐 이 HS 번호에 따라서 관세가 정해지기 때문에 HS 번호를 잘못 정하면은 이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HS 번호를 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FTA 뭐 협정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래 하겠죠. 근데 HS 번호를 알기 어려울 경우에는 뭐 관세청이나 세관에 직접 문의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의 아까 지게 HS 이 번호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돌아가 가지고 HS 이게 나오는데 이 번호가 예컨대 4 2 0 2 참 쓰기 참 힘드네. 2 1 1 0 90이다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10자리, 그죠? 이 10자리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요 HS 번호의 그 앞의 두 자리, 이 42가 뭐냐니까 이 류입니다. 류. 류. 류에 해당되고요. 챕터. 그 다음에 호라고 되어 있죠. 이 42U 번호하고 그 두 자리를 합친 앞의 네 자리 4202가 이 네 단위가 이 호 헤딩입니다. 헤딩. 4202가 그 다음에 이 앞에서 5자리 6자리 이 21이 서버 헤딩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7자리 이하 1090이죠. 뭐 이거는 6자리 이 420221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서 세분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하니까 어떤 품목이냐 우리말로 하게 되게 되면은 예, 가죽 핸드백이라고 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 핸드백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HS 코드로서 이 번호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게 되면 가장 이 우리나라 그 관세율표랄까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제품에 대한 품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관세액은 앞에 우리 뭐 이야기했는데 그죠? 뭐 뒤에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뭐 세분 번호를 정할 때 상업송장 인보이스의 그 상품명을 참고로 해가지고 인보이스 우리가 주요 그 선적 서류 내지는 주요 서류에서 뭐 인보이스라든지 그죠? 상업송장 그 다음에 뭡니까 선화증권 그 다음에 보험증권 이 세 개인데요. 이 인보이스의 그 상품명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 HS 번호 이게 HS 번호가 뭐냐? 앞에 우리 뭐야 저 원산지 결정할 때 세 번이라고 하죠. 그 이게 HS 번호가 세 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면 수입 관세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할 때 그 CIF 가격에 보험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인 CIF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곱하고 거기 CIF 가격 곱하기 관세율 거기 수입 관세인데 그 CIF 가격과 이 수입 관세를 합한 금액에 또 10%를 해가지고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그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수입자가 납부해야 될 뭐랄까 세액이라 할까요? 세액 뭐 세금 금액 세액은 수입 관세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FTA 체결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게 되면은 뭐 CIF 가격이야 뭐 좀 싸지게 변함이 없겠습니다만은 관세율 혜택을 받으면서 수입 관세가 줄어들게 되고 또 이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 지금 여기서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이 FTA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랄까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이랄까 이러한 것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로부터 상품을 수입을 하면은 당연히 이 운임이라든지 뭐 이것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물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운송이라든지 물류 관련된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가까이에 수입하는 나라에 비해 더 든다 하더라도 FTA를 통해 가지고 관세가 줄어들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탈 코스트 총 비용의 관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 FTA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든지 글로벌 스프라이 체인이 조금 바뀌는 그러한 현상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역 장벽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관세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역에 있어 가지고 영어로 이야기할 때 artificial 인위적인 그런 이 무역 장벽이라는 겁니다. artificial. 예? 그런데 운송비와 같은 것은 뭐냐? 운송은 뭐냐니까 거리를 반드시 원격지간에 그 거리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비스 무역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우리가 그냥 바로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지만은 상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이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비라고 하는 것은 내추럴한 그러한 이 무역에 있어서의 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니까 인위적이기 때문에 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양 당사자의 나라들 간의 없애기로 줄이기로 이렇게 합의만 하게 되게 되면은 관세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반면에 이 운송은 내추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구가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면서 무역을 하는 이상 이것은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오늘날 볼 때 심지어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관세라고 하는 것도 물류의 관점에서 지금 통관과 관세를 물류의 관점에서까지 보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측면을 반영하고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FTA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되고 기본적인 것이 상품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 인하 및 철폐라고 했죠. 여기다가 투자라든지 뭐 정부 조달 많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 다뤘던 내용은 이 상품 무역과 관련된 FTA의 그 활용을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